네, 안녕하십니까. 정용환입니다. 저는 과학문화 전문가도 아니고요. 과학 정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과학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과학문화 관련된 데서 종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순수한 연구자입니다. 연구자로다가 30년 이상 근무해왔고, 그리고 한 30년 동안 연구에 미쳐서 연구에만 하다가 한 10년 전부터 과학문화에 또 빠져서 그 발을 들여넣어서 열심히 과학문화를 하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또 과학문화에 미쳐서 살고 있는 순수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 심포지움에서 저한테 이렇게 강연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뭘 얘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과학문화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제 경험을 얘기하자. 어떻게 내가 과학자에서 순수한 과학자에서 과학문화에 빠져들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좀 하고, 내가 지금 과학문화 활동하는 게 무엇을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하고, 왜 과학자가 과학문화의 중심에 서야 되느냐, 과학자가 왜 과학문화를 들어서 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25일 영어의 숫자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첫째는 세계에서 최고의 과학자한테 주는 상이 무슨 상입니까? 노벨상이죠. 노벨 과학자를 받은 숫자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대충 맞춰보세요. 제가 힌트를 줄게요. 힌트를 주면요, 일단 아시아 국가입니다. 너무 미국까지 가고 뭐 독일 가고 영국 가면 너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밥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아시아 국가로다가 딱 한정하면 답이 나옵니다. 네. 네. 그렇죠. 한국이 노벨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노벨 과학상을요. 못 받았죠. 영어는 확실히 한국이죠. 영어는 확실히 한국이고 아직까지 노벨 과학상을 못 받았어요. 중국은 몇 년 전에 개똥쑥 발명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았습니다. 하나. 중국 쪽에. 일본이 25개의 노벨상을 과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왜 일본이 이렇게 25개 노벨 과학상을 받았는데 이 배경을 좀 얘기를 저는 시작을 해서 시작 서두로 다 얘기하고 싶고, 이게 왜 과학문화하고 연관이 됐는지를 좀 얘기하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노벨 과학상을 많이 받은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그 노벨상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1800년도부터 일본은 유럽의 그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유학생들을 보냅니다. 그쪽으로 다. 그래서 근대 과학을 갖다 선진 과학을 이리 받아들이는 걸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의 과학을 받아들이면서 과학을 쉽게 일찍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과학자들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지지하는 기반에는 과학자들의 몫이 아니라 과학 문화가 따라줬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일찌감치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었고, 그래서 시작점이 좋았고, 그래서 1901년도에 노벨 과학상에 1회가 나왔는데, 그때 그 일본에 아주 강력한 그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 받았냐면 최초로 받은 거는 1949년에 최초로 받았어요.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강력한 후보자가 나오셨다. 1922년도에 아인슈타인을 일본에 초대해 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오는 그때는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이미 초대를 했는데, 일본에 오는 배 안에서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가 아주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고, 아인슈타인이 무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45일 동안 강의를 하면서 다니면서 일본 열도를 과학의 도가니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물리학자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과학자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국민들이 잔치로 끌고 가서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건 뭐냐? 이게 과학이 과학자들의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민을 이해하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뭐냐? 과학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 갖고 국민들이 같이 과학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45일 동안 아인슈타인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열광의 도가니로다가 빠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일본이 과학에 발전할 수 있는 거고, 1935년도에 최초 노벨상
받는 일본 사람들이 공적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바로 못 받고 1949년도에 받게 돼요. 처음으로. 49년도에 받은 이후로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5개나 나오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역사가 길었고 일본이 기초과학을 많이 했었고 한우물 연구를 많이 했던 이런 요인도 있지만은 그 뒷면에는 과학문화가 같이 따라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0을 1로 만들고 2로 만들고 3으로 4로 만들려면 과학자들 몫으로만 안 된다는 거죠. 과학자들의 문화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대중의 문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문화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게 과학이 더 발전하고 활발화되고 좋은 성과도 내고 좋은 성과에서는 노벨상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학은 뭐냐? 저는 과학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문의 구조를 이해해갖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론을 얻는 지식, 과학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얼마 전에 정인경 작가의 내가 작년인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과학은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언어이다. 그래서 과학은 인간만이 다룰 수 있는 거다. 동물이나 식물들은 다룰 수 없는 것이다. 과학은 인간의 주체가 있고 어떤 그 자연이라는 주체가 있는데 인간과 자연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자연에서부터 과학이 뭔가 발견이 되고 뭔가 발명이 되는데 그 소통하는 언어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과학문화는 뭐냐? 저는 과학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과학문화 말만 들었지 솔직히 과학문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과학문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문화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 문화라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문화는 한국 문화, 젊은 사람들 문화, 그다음에 유럽 문화, 일본 문화, 그다음에 꼰대 문화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생활 방식이나 삶의 형식, 삶의 유형을 갖다가 우리가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화는 이해를 하겠는데 과학문화는 과연 뭔가? 그래서 정의를 내리기를 과학기술 바탕으로 하는 생활 양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학문화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과학문화가 없이는 과학자들만의 엘리트 문화로부터 대중문화로의 그 이전 그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구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학이 문화가 되지 않으면은 과학자들끼리 집단의 관심사로 끝난다 이런 얘기하고 과학자는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 전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과학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과학의 주체가 뭐냐면 과학자가 있고 과학자가 있어요. 과학자는 저 같은 사람들이죠. 뭐를 갖다가 연구를 해서 새로운 거를 발견하는 사람이고 이걸 전달해서 하는 사람이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또 역할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걸 재생산해서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소통하는 거, 이해를 돕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이런 역할, 여러 가지 조력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커뮤니케이터가 또 필요한 거죠. 과학 문화를 갖다가 일을 하면은. 그런데 과학자가 이런 역할을 하면 최고 좋은데 이걸 과학자가 이제 그걸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과학 커뮤니티가 따로 필요한 거고 제 생각에는 과학자가 이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학 기술이 보면은 이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친 걸 보면은 여기 저 김주원 비서관님 옛날에 발표 자료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루에서 내가 갖고 왔는데 자료 온라인 발표한 거에서 내가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 1000년 동안 100년이 아니고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20년대의 그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딱 선정했는데 12개가 과학적인 사건이에요. 12개가. 그 중에 보면은 금속 활자, 그죠? 전기기관, 지동설, 미생물, 화약, 유럽 나침판, 에디슨, 백신, TV, 종의기원, 자동차, 전화 이게 다 과학적인 20개가 다 과학적인이고 그 다음에 100대 인물을 뽑아서 그중에 30명이 다 과학자예요. 그래서 지난 1000년 동안의 20대 사건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그 사건이 담보 과학자라는 과학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인물이 과학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친 거는 결국은 과학자들의 잔치로 끝나고 그들만의 니그르가 아니고 과학 문화로 전달해서 일상생활에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 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 문화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잘 못해요. 과학자들이 보면은 자기 것만 볼 줄 알아요. 저도 과학자로다가 이제 계속 살아왔지만 시야가 되게 좁아요. 저 현미경 사진을 내가 가운데 놨는데 현미경 갖고 가운데만 볼 줄 알아요. 자기가 연구하는 것만 볼 줄 알고 그 주변을 볼 줄을 몰라요. 그다음에 자기 연구실에 자기 연구 분야, 딴 연구 분야에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람도 자기하고 연구하는 사람만 관심 있고 딴 연구하는 분야에 관심, 네트워킹도 관심이 없어요. 한 연구소에서 다른 연구실에서 무슨 연구가 일어나는지 잘 관심이 없어요. 더군다나 대덕연구단지에 수십 개 연구소가 있지만, 연구원이 있지만 다른 연구원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외부에서 과학 문화가 일어나는지, 무슨 재능 기부가 일어나는지, 무슨 정치가 일어나는지도 관심이 없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한 25년 동안은 제가 그 천문과학연구소를 25년 동안 매일 지나다니면서 천문과학연구원이 뭐 하는 데지? 별 보는 데구나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요즘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거기서 뭘 하는 걸 알아요. 과학문화에 관심이 멀고. 그렇게 25년 동안 지나다녔고, 표준과학연구원 25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저 표준하는 데구나 그렇게만 알고 살았어요. 25년 동안을 다 그렇게 살아요. 구체적으로 몰라요. 물론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는데 과학자들마저도 옆에서 일어나는 걸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기만 가는 거야. 관심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25년을. 천문연구원에서 뭐 하는 건지, 그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뭐 하는 건지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게 과학자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냐?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과학문화 활동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거는 나에게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한 일이 돼서. 근데 또 연구하기도 바쁜데 이거 귀찮게 간다. 예를 들어서 오늘 홍보실에서 무슨 부스 설치해갖고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왜 귀찮은데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 무슨 견학 온다 그러면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거 다 귀찮은 일로 생각하는 게 전부. 과학자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거 인사평가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연구 성과에도 SCI 논문도 아니고 특허도 아니고 신문에 나는 것도 아니고 연구 성과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외부 활동하려면 눈치가 보여요. 이거. 야, 외부 활동에 어디 갔다 오면 야, 너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런 데나 돌아다니고? 이런 문화가 과학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활동하려면 또 제재가 많아요. 요새 가기 전에 신고 다 해야지, 갔다 오면 또 보고 다 해야지, 기막염법 때문에 3회 이상 나가지 못하지, 뭐 이런 거 다 제재가 많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학문화 활동에. 근데 이거를 내가 이런 거를 바꿔야 된다는 걸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런 거를 과학자들이 과학문화의 중심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 제가 바라본 연구실 밖의 외부 편병은, 저는 사실 25년 한우만 연구만 살았고, 저도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 연구기관이 뭐 하는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연구에 이제 제가 성공을 하고 외부에 이제 연구원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자도 만나고 사회활동가 지역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25년 동안 제가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상금이 3억이니까 알죠. 대덕연구단지의 박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7,000명입니다. 17,000명 중에서 최고 과학기술상을 받은 사람은 제가 최초고 유일합니다. 여태까지. 서울대학교 교수님, 카이스트 교수님은 받았어요. 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일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제 기술도 있고 지금도 연구할 게 많고 지금도 재취업해서 오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같이 일해야 되는데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왜냐? 제가 이 가치관의 변화를 주는 사람을 만났고, 제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내가 연구로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계속해서 연구로 성공하는 건 후배들한테 맡기고, 과학문화가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지역사회나 청소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것이 있다. 내가 가치관의 변화를 이끈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년 전부터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일 처음에 한 게 대덕연구단지에 사단법인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이라는 걸 설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덕연구원에 몇 명이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갖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보자. 재능기부단체를 만들자 해서 각 연구소에 그 명망이 있고 좀 이렇게 성과가 있는 사람들을 취합을 해, 협의를 해갖고 같이 이런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재능기부단체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지 평판이 좋지, 일은 안 하고 이런 것만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면 욕만 얻어먹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과도 좀 있고 좀 명망 있는 사람끼리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런 단체를 시작해서 준비를 7개월 동안 거쳐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사단법인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 벽돌 한 장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지만 한 장 모이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벽돌 한 장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10명이 시작했어요. 지금 10년 동안 150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학문화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 지원 하나도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안 받고 창의재단도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비 조금씩 내고 독지가들이 커피 주고 김밥 싸주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산 지원을 한다 보니까 전부 재능기부로 강의도 하고 커피도 우리 돈으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 기관한테 조금 재능기부를 갖다 해달라고 좀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다 할 테니까는 과학자들만 와서 강연만 해달래요. 밥상 차린 걸 뺏어가려고 그러더라고. 다 차려놓은 걸, 밥상 차린 걸.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계속 그냥 어렵더라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주로 하는 일이 과학마을 과학 콘서트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 주민을 다생으로 해서 지금 85회까지 했고 누적 참가 인원이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100명, 150명이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강연하는데 어린애 7살부터 80 먹은 할아버지까지 모여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모두 재능 기부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그 활동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는 게 과학자가 찾아가는 과학여행이라고 해서 대전 세종 지역의 과학 학교를 찾아가서 강연을 하는데 보통 한 명이 찾아가서 강연하거나 아니면 강당에 모여 강연하는데 우리는 10명이 한꺼번에 갑니다. 그래서 쫙 10명이 가갖고 모두 에너지, 우주, 표준, 화학, 전문 모든 분야 가서 펼쳐놓고 학생들이 들으라고 그래요. 학생들이 선택하게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성취도가 굉장히 높고 선생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한 거예요. 저희들이 과학자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엄청 성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저도 한번 제안 시도하죠. 그래서 공감대가 굉장히 형성되는 이 제도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고 한 5천 명이 누적 인원이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고 싶은데 갈 차비가 없어요. 강사료는 안 받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오늘 창의재단에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를 10년을 해왔습니다. 저들이 그런 활동을. 그 다음에 엑스스템 테드식 강연에서 우리가 쭉 해와서 이것도 한 5천 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대전에서는 이렇게 신문에서도 우리 벽돌 한 장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신문에서도 다뤄졌고 방송에서도 많이 활동하는 걸 갖다 보도를 하고 있고 아마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 참은 신문에서도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저는 완전히 10년 동안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과학자에 미쳐서 살다가 요즘은 이 재능기부에 과학문화에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고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세계과학문화 포럼이라고 해서 이게 포럼이라니까 전문가들 집단 같은 그 이름이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과학 대중 콘서트입니다. 2015년에 대전에서 세계과학정상회의가 개최됐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 대전이 그 위상을 제고하고 이렇게 하고자 계속적인 논의장을 펴고자 해서 매년 집행하고 올해 8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 기관장 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하고 대전시에서 좀 서포트 받아서 했는데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이걸 해오고 있는데 그건 그겁니다. 과학자 이걸 모임을 과학자들의 리그, 과학자들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과학과 문화가 융합하고 과학과 예술이 융합해서 일반 국민들이 과학에 쉽게 접근하고 과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 포럼으로다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럼의 처음에는 과학자들의 모임이었다가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 중심 포럼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활용한 토론식 포럼이라든가 참여자들이 참여형 포럼으로 지금 변화를 많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는
과학자들이 한 8명이고 2명 정도 문화예술인을 구색 맞추기로 초청해서 했는데 제가 맡고 나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문화예술을 더 많이 했어요. 과학자들을 4명이면 문화예술을 6명으로 완전히 바꿔서 이걸 완전히 그 트렌드를 바꾸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세계영화 프로그램은 여기 이거 주간 대행사가 사이콘에서 했던 건데 여기서 보면은 그 작년에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활용해 갖고 처음으로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하는 이런 그 활동을 해서 좀 분위기를 트렌드를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해갖고 굉장히 대응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AI 전공자하고 그 카이스트의 김인증 신부님, 스테인그라스의 유명한 그 김인증 신부님 같은 님 모셔갖고 같이 토론을 해서,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김인증 신부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미술 예술 그 스테인그라스 전문가신데 자기가 토론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예술은 못 따라온다. 자기가 점심 먹고 가서 오늘 작품을 쓸 건데 자기도 무슨 작품을 쓸지 모르는데 AI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AI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더니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 좀 올해는 저 양자역학 하시는 분, 뭐 인공지능 챗GPT 하시는 분도 과학자 모셨고, 그 다음에 오페라 음악 쪽은 오페라 뭐 하시는 분도 모셨고, 미술 그 뭐 연극하시는 분도 모시고 역사하고도 뭐 다 모셨어요. 여러 가지 모셔서 종합적으로 했는데, 올해 과학계 핫 이슈가 누리호 발사 그잖아요. 누리호 발사 고정환 박사 모셔서 또 저기 전반적으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듣는 자리를 했는데, 거기보다도 타일러가 오니까 더 인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타일러보다 그래서 내가 좀 과학자 입장에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거기서 생각한 게 사실 핫이슈가 누리호 발사인데, 이거 어떻게 텔레비 조금 나왔다고 텔레비 나온 사람들이 더 그냥 인기가 있느냐, 이거 우리 안 되겠다. 나 오늘 창의자들한테 건의 좀 해야 되겠다. 뭘 건의냐, 과학자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라. 과학자 롤모델 만들기, 스타 과학자를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서 과학자의 영웅을 만들어서 타일러보다 훨씬 더 인기를 있게 만드는 과학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내가. 그런 거. 그래서 과학자가 영웅이 돼서 저기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스타 과학자를 보고 과학자의 꿈을 꾸게 해야지, 어떻게 최고의 과학자의 성과를 낸 사람보다 그 텔레비 나와갖고 한 사람에 더 연기가 있느냐, 이거죠. 이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저도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전에서 하는 또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10년 동안 또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뭐냐면 이게 좀 전시형 위주의 그 부스 운영의 전시형 위주의 그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대전에 그렇게 많은 과학자가 있으면서 과학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대전에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과학자 이거 페스티벌로 가야 성공한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도 나열한 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긴 겁니다. 첫째, 카이스트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학자의 정원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참여하니까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아요. 카이스트 학생들 만나보려고, 들어보려고 얘기, 어떻게 해서 공부 잘했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과학 콘서트는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과학 버스킹. 서울에는 길거리 음악 버스킹을 하지만 대전에는 과학 버스킹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과학 버스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로 탐색, 과학자 멘토 프로그램, 이런 걸 영재 페스티벌 간에 과학자가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점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과학문화, 과학 페스티벌의 중심으로 자꾸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바입니다. 저는 개인 활동으로도 과학 강연가로서, 과학 해설사로서, 또 대전에서 있는 과학 해설사 과정도 수료했고, 과학 콘텐츠 개발, 과학 커뮤니티 활동가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과학 강연을 제가 44번을 했어요. 41번째는 저 동해안에 가서 그 전교생 그 30명 모여놓고 1학년 7명, 뭐 2학년 13명 모여놓고 중학생 모여놓고 했고, 44번째는 이번 일요일 날 내가 서해안에 가갖고 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연을 했는데, 갔더니 가기 전에 선생님이 전교 학생들 다 만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하려고 내가 아침 6시에 출발해서 3시간 반을 운전하고 가서 10시부터 강의를 해서 4시간을 나란히 강의해서 4시간을 하고 왔어요. 전교생을 거의 다 만나고 왔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시국 그 섬에 있는 학생들이 과학자 만나는 게 1년에 몇 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자리다. 내가 온 김에 다 만나게 해주고 가겠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전달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44번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저수활동으로 해갖고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기술 개발해서 기술료도 100억 받았어요. 특허 제가 100억 주고 팔았어요. 그래서 뭐 그 강연 안 해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강연비 받아서 과학 강연 내가 그 섬에 가서 뭐 차비도 못 받으면서 가서 안 가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책으로다가 하면서 과학자로 성공한 스토리 내 이야기를 전파하고 이런 과학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퇴직 과학자들을 모여서 퇴직 한 3년 남겨놓은 사람 또 퇴직해서 한 3, 4년 사람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왜냐? 그래서 야 우리 그 퇴직 얼마 안 남은 사람들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 퇴직한 사람들도 또 시간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많은 사람끼리 여유 있는 사람끼리 과학 강연 모임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재능 기부를 하러 다니자. 그래서 대전 시내나 서울 시내 같은 데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우리는 어디냐? 강원도나 산지나 섬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하자.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이런 활동을 하려고 지금 뜻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지금 추진을 해서 다 하고 있는데 무료 강연까지는 다 하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차비가 들어가더라고 이게. 그래서 차비를 좀 얻었으면 바로 시작하겠는데 그래서 차비 얻을 때를 지금 찾고 있어요. 강연비는 안 받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모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대전 시내에 있는 과학자와 선생님의 대화라는 시간을 주선해서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왜 왔냐면은 그 11월 28일 날인데 보통 과학자들이 그 학교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이 만족을 하는지 학생들이 만족을 하는지 그걸 피드백을 잘 몰라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고 공급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돼. 고경력 과학자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대우를 해야 돼. 정부에서도 이런 걸 해줘야 돼. 맨날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수요자가 선생님들이다. 학생들이다.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자 해서 이런 모임을 했는데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몇 가지를 요약을 하면 있습니다. 첨단 과학에 대한 과학자들의 강연과 멘토는 절실하다는 게 선생님들이 뜻이고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싶은데 이는 현장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다음에 과학자에 따라서 강의 수준차가 너무 나더라. 과학자가 다 강의 잘하는 건 아니다. 이건 저도 100% 인정해요. 그다음에 소통, 과학자가 학생들과 소통 문화가 그러니까 눈높이를 못 맞춘다. 학생들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자유학계자 프로그램이 과학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뭐 진로 콘서트도 준다. 그다음에 과학자들의 강연 기법을 좀 훈련을 시켜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만약 과학자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런 게 좀 같이 병행되면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과학자의 과학문화 활성을 위한 제안을 몇 가지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재능기부단체의 과학문화 활동에 대한 좀 지원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10년 동안 했지만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른 지원을 100으로 한다면 재능기부단체는 10만 해도 이게 연속성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지원이 하다가 지원이 끝나면 다 없어지지만 재능기부단체는 지원이 끝나도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경력 과학자를 이용한 과학문화 확산을 극대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거죠. 대덕연구단지만 해도 연 300명이 고경력 과학자가 나옵니다. 이분들을 무조건 다 과학문화 활성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창의재단에서 하는 과학 전문 인력의 그 훈련 과정을 거치어서 자격이 인증된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과학 엠버서더든가 여러 가지 제도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올해 여기 창의재단에서는 하는 과학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 5개월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도 오늘 수료했어요. 올해 수료해갖고 주말마다 아무 일 못하고 그것만 했어요. 그거 수료하느라고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 듣고 뭐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냐 그걸 저도 좀 스킬을 좀 더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고경력 과학자들의 그런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그런 그 활용하는 방안을 좀 키우자 하는 게 제가 제안이고
민간 과학문화도 활성화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또 다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장하던 게 과학기술이 과학자들이 과학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식이 변해야 돼요. 이건 과학자들이 인식을 변해야 되고 주변에서 제도로 바꿔야 돼요. 제도를 바뀌어야 되는데 과학기술 분야 아니면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아니면 연구원 차원에서도 과학자들의 과학문화 활동하는 걸 장려하는 문화가 트렌드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못하게 하거나 제재하는 수단이 아니라 과학문화를 자기 100% 연구수단의 한 5%는 과학문화를 당연히 하는 거로 생각하는 문화가 바뀌고 이걸 성과로 인정받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항상 벽돌 한 장이 작지만은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게 과학기술이 우리가 큰 건물도 질 수 있는 거고 과학기술에 초석을 달 수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자기 작은 재능을 갖다가 항상 나눔을 살자는 뜻에서 제가 정리하는 주장, 과학자들한테 항상 주장하는 글입니다. 예, 이상 마치고요. 저는 과학자들한테 이런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나서서 과학을 함께 하자가 아니라 과학을 같이 즐기자. 과학문화를 같이 즐기자. 그래서 항상 과학자들이 과학문화에 들어와서 같이 즐기는 문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